그 늙은이가 드디어 뻗었다며? 꼴 좋다. 이참에 썩 꺼졌으면 좋겠다. 내 아들 앞길 막는 걸림돌이니까. 친정엄마가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던 그 새벽에 시어머니와 남편은 술잔을 부딪히며 낄낄대고 있었습니다. 이번 짐을 챙기러 들어간 집 안방에서 이 소름 돋는 대화를 고스란히 듣게 된 거죠. 여러분, 저게 사람입니까? 저는 그날 핸드폰 전원을 끄고 집을 나왔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켠 핸드폰에 찍혀 있던 시어머니의 부재중 전화 77통. 그 일주일 동안 그 집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 시청자 여러분, 핸드폰을 끄고 집을 나온 뒤 시댁을 발칵 뒤집어 놓은 강지수 씨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시장 골목 한복판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친정엄마가 일하던 식당 주방에서 쓰러져 119에 실려갔다는 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그 자리에 내팽개치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자마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얀 커튼 사이로 보이는 엄마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코와 입에는 산소호흡기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습니다. 시장통에서 수십 년을 반찬 팔며 저 하나 뒷바라지하느라 갈라지고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이렇게 차가운 적은 처음이었어요. 엄마, 나야. 지수야. 눈 떠봐. 대답 없는 엄마의 이마 위로 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담당 의사가 다가와 과로로 인한 급성 빈혈과 탈수라고 설명했고 당분간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응급실 간이의자에 앉아 엄마 손을 놓지 않은 채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새벽 4시쯤 엄마가 힘겹게 눈을 떴을 때 저는 울다 지쳐 부은 눈으로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엄마, 괜찮아. 내가 여기 있잖아. 엄마가 산소호흡기 너머로 입을 달싹거렸습니다. 지수야, 엄마 괜찮으니까 너 집에 가서 좀 쉬어. 무슨 소리야? 나 여기 있을 거야. 엄마를 간호하다 보니 당장 입원에 필요한 물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갈아입을 속옷, 세면도구, 수건, 엄마가 늘 먹던 혈압약까지 전부 집에 있는 것들이었어요. 새벽 5시 저는 피로에 절인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시간이면 시어머니도 남편 민호도 깊이 잠들어 있을 테니 살금살금 들어가서 짐만 챙겨 나오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아파트 현관 앞에 섰을 때 저는 비밀번호를 최대한 살살 눌렀습니다.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코를 찌르는 술 냄새가 확 밀려왔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소주병 4-5개가 나뒹굴고 있었고 안주 접시들이 테이블 위에 지저분하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런데 안방 쪽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 새벽에 슬리퍼를 끌지 않고 맨발로 복도를 걸어 안방 문 앞에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시어머니 박말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야, 민호야. 그 늙은이가 드디어 뻗었다며? 민호가 킥킥거리며 대꾸하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응. 식당 바닥에서 곤두박질 쳤대. 지수가 울면서 응급실 갔다고 난리치더라. 꼴 좋다, 진짜. 이제 곧 병원비 대달라고 손 벌리겠네. 뻔하지 뭐. 시어머니가 술잔을 탁 내려놓는 소리가 났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뭘 했어. 그 시장바닥 늙은이가 우리 민호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돈은 돈대로 빼먹고 병까지 달고 들어오면 이 집안 거덜나는 거야. 엄마 말이 맞아. 솔직히 나도 지긋지긋해. 장모 때문에 맨날 지수한테 눈치 보는 것도
시어머니가 혀를 차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차라리 이참에 그 늙은이가 싹 꺼져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편하게 사는 거 아니야. 민호가 술을 들이키며 웃었습니다. 맞아. 장모가 딱 걸리적거리는 게 문제야. 두 사람이 다시 낄낄대며 술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안방문에 등을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쭉 돋았고 심장이 가슴팍을 뚫고 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주먹을 너무 세게 쥐어서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 소주병을 집어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르고 핸드폰을 안방 문틈 가까이 가져다 댔습니다. 시어머니와 민호는 술김에 신이 나서 친정엄마 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5분, 10분 그 끔찍한 말들을 한마디도 빠짐없이 핸드폰에 담아냈습니다. 녹음을 멈추고 저는 발소리를 죽인 채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장을 열어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등기권리증을 꺼냈습니다. 그 옆에 있던 민호 식당의 사업자 등록증, 통장 3개, 인감도장까지 전부 가방에 쓸어 넣었습니다. 옷가지를 챙기려고 세탁 바구니를 뒤지다가 민호의 양복바지 주머니에서 손끝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종이 2장. 하나는 낯선 모텔 이름이 찍힌 카드 결제 영수증이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스티커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에서 민호와 뺨을 맞대고 활짝 웃고 있는 여자. 저는 그 얼굴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식당에 올 때마다 아이고 이쁜 아가씨, 우리 며느리 삼았으면 하며 과일까지 깎아먹이던 그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과 영수증을 가방에 집어넣고 지퍼를 닫았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눈물보다 먼저 온몸을 꽉 채웠으니까요. 저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신발장 옆 장식장 위에 시어머니가 아끼는 도자기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100만 원이 넘는다며 틈만 나면 자랑하던 바로 그 화분이었어요. 저는 두 손으로 그 화분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거실 바닥을 향해 있는 힘껏 내리쳤습니다. 쾅! 도자기가 산산조각 나며 흙과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안방에서 시어머니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뭐야? 무슨 소리야? 민호가 허둥대며 일어나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안방 문이 열리기 전에 신발을 끌어 신고 현관문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쿵,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는 핸드폰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화면이 까맣게 꺼졌습니다.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차갑지 않았습니다. 속에서 끓어오르는 열기가 온몸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으니까요. 병원 근처 모텔에 방을 잡은 저는 침대에 앉아 가방 속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아파트 등기권리증, 사업자 등록증, 통장 3개, 인감도장. 전부 제 이름이 박혀 있는 것들이었어요. 10년을 참고 살면서 한 가지 잘한 게 있다면 모든 재산의 명의를 제 앞으로 해둔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신용불량이라 자기 이름으로는 뭐 하나 할 수가 없었고 시어머니는 재산이라곤 몸뚱이 하나뿐인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모텔 책상 위에 서류들을 가지런히 펼쳐놓고 볼펜으로 해야 할 일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아침 9시 관할세무서 민원실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창구 직원 앞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식당 폐업 신고하러 왔습니다. 직원이 안경 너머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사업자 본인이세요? 네. 제 명의예요. 여기 신분증이랑 등록증 원본 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대조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폐업 사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개인 사정입니다. 서류 몇 장에 도장을 찍고 서명을 하니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민호가 매일 사장이라고 뻐기며 서 있던 그 식당이 종이 한 장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세무서를 나온 저는 곧장 카드 결제 단말기 관리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맹점 해지 요청드립니다. 사업자가 폐업 처리되었고 명의자 본인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상담원이 본인 확인 절차를 밟았고 저는 또박또박 답했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금일 중으로 전산 처리 완료됩니다. 이후 해당 가맹점에서는 카드 결제가 승인되지 않습니다. 점심 장사가 한창일 시간이었습니다. 포스기 앞에서 카드가 안 찍힌다고 쩔쩔맬 민호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저는 코웃음 한번 치고 다음 목적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은행에 도착해서 제 통장 3개를 창구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통장에서 나가는 자동이체 전부 끊어주세요. 하나도 빠짐없이요. 창구 직원이 화면을 보며 하나씩 읽어줬습니다. 식당 월세, 식자재 납품 대금, 마이너스 통장 이자 납입 전부 해지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 오늘자로 전부 끊어주세요.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동안 저는 창구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10년 동안 매달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던 돈이었습니다. 식당 월세 180만 원, 식자재비 300만 원, 마이너스 통장 이자까지. 제가 직장에서 벌어온 월급이 고스란히 민호의 식당으로 흘러 들어갔던 거예요. 처리 완료됐습니다. 직원의 말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행을 나와 동네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안면이 있던 김 소장님이 저를 보더니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머, 강지수 씨.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저는 김 소장님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등기권리증을 꺼냈습니다. 소장님, 이 아파트 급매로 내놓으려고요. 김 소장님이 서류를 받아들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집 아니야? 시어머니도 같이 사는 데잖아. 네. 주변 시세에서 5천만 원 빼고 내놓아 주세요. 5천만 원이나? 그러면 사겠다는 사람 줄을 설 텐데. 그래야죠. 집 보여달라는 사람 오면 아침이든 저녁이든 가리지 말고 데려가 주세요. 현관 비밀번호 알려드릴게요. 김 소장님이 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수 씨, 집에 무슨 일 있어? 네, 좀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의 설명 없이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김 소장님은 더 묻지 않고 메모지를 받아 서랍에 넣었습니다. 부동산을 나온 저는 마지막으로 우체국에 들렀습니다. 미리 적어온 내용 증명 원본을 창구에 제출했습니다. 받는 사람은 2명, 박말자와 최민호.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아파트 매각이 진행 중이니 즉시 퇴거하라. 우체국 직원이 접수 도장을 찍는 소리가 탁탁 울렸습니다. 저는 접수증을 받아 가방에 넣고 우체국 문을 나섰습니다. 해야 할 일을 전부 마치고 나니 오후 2시였습니다. 저는 모텔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2개와 물을 샀습니다. 모텔 침대에 걸터 앉아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는데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전원은 여전히 꺼둔 상태였습니다. 지금쯤 민호의 식당에서는 난리가 났을 거예요. 점심 손님이 밀려드는 시간에 갑자기 카드 결제가 안 되면 주방이고 홀이고 뒤집어지는 건 순식간이니까요. 거기에 납품업체들한테 대금이 안 들어가면 독촉 전화가 빗발칠 테고 민호는 뭐가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른 채 허둥댈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시세보다 5천만 원이나 싼 금매 소식을 듣고 부동산 중개인들이 매수자를 데리고 들이닥치기 시작할 거예요. 아침 저녁 가릴 것 없이 초인종이 울릴 테고 시어머니는 영문도 모른 채 현관문 앞에서 쩔쩔맬 겁니다. 저는 삼각김밥을 내려놓고 모텔 창문 너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다 정리하고 갈게요. 저는 편의점 물을 한 모금 삼키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꺼진 핸드폰 화면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틀쯤 지났을 때 민호의 식당 월세가 연체되기 시작했을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 이자도 밀렸을 테고 은행에서 돈 갚으라는 통보가 날아갔을 겁니다.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하루에도 서너 팀씩 초인종을 눌렀을 테고 시어머니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느라 정신이 없었겠죠. 저는 그 모든 게 충분히 스며들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었습니다. 모텔과 병원만 오가며 엄마 곁을 지키며 핸드폰은 꺼둔 채로요. 사흘째 되는 날 병원 복도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마시는데 손이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닷새째, 엿새째. 저는 매일 엄마의 이마를 닦아주고 죽을 떠먹여드리고 밤이면 모텔로 돌아와 내일 할 일을 점검했습니다. 7일. 딱 일주일을 채우고 핸드폰 전원을 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쯤이면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있을 테니까요. 꼭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 저는 병원 로비 구석 의자에 앉아 핸드폰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화면에 불이 들어오고 통신사 로고가 떴습니다. 5초, 10초. 화면이 완전히 켜지자마자 알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진동이 멈추질 않아서 핸드폰을 두 손으로 꼭 잡아야 했어요. 부재중 전화 77통. 전부 시어머니 박말자였습니다. 문자 알림도 끝없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민호가 보낸 것들이었어요. 지수야, 제발 전화 좀 받아. 오해가 있어. 내가 다 설명할게. 식당이 큰일 났어. 카드가 안 돼. 진짜 부탁이다. 한 번만 만나자. 살려줘. 저는 문자 목록을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마지막 문자는 어젯밤 11시에 온 것이었습니다. 지수야,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제발. 저는 핸드폰 화면을 꺼버리고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엄마 병실로 올라가니 담당 의사가 마침 회진을 돌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정되셨어요.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 있고 경과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 엄마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더듬어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너 얼굴이 말이 아니다.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응, 엄마. 나 잘 먹어. 걱정 마. 엄마의 얼굴에 혈색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응급실에서 봤던 종이장 같은 얼굴이 아니었어요. 저는 엄마의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나 잠깐 볼일 좀 보고 올게. 금방 와. 그래, 조심히 다녀와. 병원을 나온 저는 친정 오빠 2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오빠가 첫 번째 신호에 바로 받았습니다. 지수야, 너 어디야? 전화가 왜 계속 꺼져 있었어? 오빠, 나 괜찮아.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 나 좀 도와줘야 해. 뭔데? 말해. 오빠 둘 다 지금 시간 돼? 민호 식당 앞으로 와줘. 큰오빠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자식한테 무슨 일 있는 거야? 응. 끝내려고. 큰오빠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다. 작은 오빠한테 연락할게. 30분 안에 간다. 전화를 끊고 저는 택시를 잡아 민호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이 있는 골목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반쯤 내려간 철제 셔터였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점심시간이면 손님들로 북적이던 식당이 불도 켜지 않은 채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셔터 아래 틈으로 안쪽을 들여다보니 불빛이 어슴풀에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 안에 있었어요. 저는 셔터 앞에 서서 오빠들을 기다렸습니다. 5분쯤 지나자 큰 오빠와 작은 오빠가 나란히 골목 모퉁이를 돌아 나타났습니다. 큰 오빠가 성큼성큼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지수야, 무슨 일인지 대충은 알겠다. 괜찮아? 응, 오빠. 나 괜찮아. 그냥 옆에 서 있어 주기만 하면 돼. 작은 오빠가 팔짱을 끼며 셔터를 노려봤습니다. 저 안에 그 자식 있어? 있을 거야. 저는 가방 끈을 고쳐 매고 셔터 아래를 잡아 올렸습니다. 끼익, 쇠가 긁히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안쪽이 드러났습니다. 홀 구석 테이블에 민호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고 그 옆 의자에서 시어머니 박말자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셔터 소리에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알아보는 순간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수야. 시어머니가 허둥지둥 달려오며 제 바지가랑이를 움켜쥐려 했습니다. 큰오빠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큰오빠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큰오빠를 올려다보며 움찔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호가 테이블을 짚고 일어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야, 어디 있었어? 전화는 왜 안 받아? 지금 가게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 저는 민호의 말에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가방 지퍼를 열고 안에서 종이 2장을 꺼냈습니다. 모텔 카드 결제 영수증 1장, 스티커 사진 1장. 저는 그 2장을 민호의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종이가 바람을 타고 펄럭이다 민호의 가슴팍에 부딪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숙여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스티커 사진 속에서 활짝 웃고 있는 자기 얼굴과 뺨을 맞대고 있는 여자의 얼굴을 봤을 겁니다. 민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민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맨날 입에 침 마르게 칭찬하시던 그 아가씨 있잖아. 며느리 삼고 싶다던 그 아가씨. 아들 레미가 진작에 데리고 모텔을 들락거리고 있었더라.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호가 2 손을 내저으며 더듬거렸습니다. 지수야, 이건 아니야. 오해야. 진짜 아무 일도. 닥쳐. 저는 민호의 말을 잘라버리고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법원 접수 도장이 찍힌 이혼 소장과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장 사본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혼 서류하고 그 아가씨한테 청구하는 소장이야. 앞으로 법원에서 보자. 민호의 무릎이 풀리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2 무릎을 꿇으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지수야, 제발. 그러지 마라. 내가 잘못했다. 응? 저는 바닥에 엎드린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가방 지퍼를 닫고 돌아서며 오빠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가자. 큰 오빠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고 작은 오빠가 제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3 사람이 셔터를 빠져나가는 동안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장을 던지고 식당을 나온 뒤 저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 엄마는 하루하루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쪽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엄마 병실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문병훈 시장 상인의 김아주머니가 이상한 말을 꺼냈습니다. 지수야, 아주머니가 할 말이 있어서 왔어. 김아주머니가 과일 바구니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요즘 시장에 너 얘기가 안 좋게 돌아. 알고 있어? 무슨 얘기요? 김아주머니가 한숨을 푹 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 시어머니가 요 며칠 노인정이고 부녀회고 안 다니는 데가 없어. 가는 데마다 울면서 난리야. 저는 가만히 김아주머니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돈에 미친 며느리가 불쌍한 시어머니를 길바닥에 내쫓았다. 아무 잘못 없는 착한 아들을 바람둥이로 몰아서 패가망신시켰다. 이런 식으로 떠들고 다녀. 김아주머니가 제 눈치를 살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지수 너를 어릴 때부터 봐왔으니까 그 말을 안 믿지.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시어머니 눈물에 넘어가더라고. 저는 주먹을 꽉 쥐었다 펴며 물었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이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적지 않아. 내 시어머니가 원래 겉으로는 인심 좋고 살갑잖아. 속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먹히는 거지. 김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아주머니가 괜히 온 게 아니야. 내가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정말요. 김아주머니가 돌아간 뒤 저는 병실 복도로 나와 벽에 등을 기대고 섰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궁지에 몰리면 입부터 놀릴 사람이라는 건 10년을 같이 살며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대놓고 돌아다닐 줄은 몰랐던 거죠.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야, 너 동네 맘카페 봤어? 아니, 안 봤는데. 왜? 민호 그 자식이 익명으로 글 올렸어. 장모 병원비 때문에 며느리가 시댁 재산을 몰래 빼돌려서 가출했다고. 댓글이 수백 개야. 저는 핸드폰을 바꿔잡고 맘카페에 접속했습니다. 게시판 상단에 올라와 있는 글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친정 엄마 병원비 핑계로 시댁 전 재산을 빼돌리고 잠적했습니다. 글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데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온갖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포장해 놓았더라고요.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저를 도둑년으로 만들어 놓은 글이었습니다. 댓글창은 이미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있나? 소름 끼친다. 시어머니 불쌍해서 어떡해. 남편분 힘내세요. 꼭 재산 되찾으시길. 저는 핸드폰 화면을 꺼버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지만 여기서 흥분하면 지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실에 들어가니 엄마가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벌겋게 물들어 있었어요.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엄마가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까 시장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이 전화했어. 동네방네 내가 독한 년이라고 욕하고 다닌다며.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우리 지수가 10년을 뼈 빠지게 시댁 갖다 바쳤는데 그걸 도둑년이라고 하다니. 차라리 내가 안 쓰러졌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엄마의 손을 두 손으로 꽉 감싸 쥐었습니다. 엄마의 손가락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때문이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저 사람들이 썩어 빠진 거지. 엄마가 제 손을 맞잡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미안해서 그래.
내가 저런 놈들한테 시집간 것도 엄마가 제대로 못해줘서. 엄마. 저는 엄마의 말을 끊고 엄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다 처리할 거야. 저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짓거리든 상관없어. 내가 진실을 보여줄 거니까 엄마는 아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엄마의 이마에 손을 얹고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병실을 나온 저는 복도 끝 비상구 계단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시장 상인의 김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주머니, 저 지수예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상인의 정기 원래회가 언제예요? 이번 주 목요일인데. 왜? 아주머니, 저 그날 잠깐 들러도 될까요? 김 아주머니가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지수야, 너 뭐 할 생각이야? 제가 직접 얘기할 게 있어서요. 김 아주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자리 만들어줄게. 전화를 끊고 저는 가방 속을 확인했습니다. 핸드폰 녹음 파일, 불륜 사진 원본, 모텔 영수증, 전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 지퍼를 닫고 계단에서 일어섰습니다. 목요일까지 사흘 남았습니다. 목요일 오후 3시, 저는 상인의 건물 앞에 섰습니다. 가방 안에는 블루투스 스피커 하나, 핸드폰, 그리고 불륜 사진 원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건물 계단을 올라 2층 회의실 문 앞에 다다르자 안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틈 너머로 살짝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시어머니 박말자가 회의실 상석에 떡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코를 훌쩍거리고 있었고 둘레에 앉은 상인 아주머니 16명이 시어머니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수건을 구겨쥐며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집을 팔아버리고 가게까지 망하게 해놓고 사라져버렸는데 이 나이에 길바닥에 나 앉으라고 하면 내가 어디로 가요? 옆에 앉은 아주머니 한 명이 시어머니의 등을 쓸어주며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진짜 너무하네.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시어머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민호가 얼마나 착한 앤데요. 그 애가 무슨 바람을 피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어내서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축 처져 있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눈물이, 저 떨리는 목소리가 전부 연기라는 걸요. 10년 동안 옆에서 지켜봤으니까요. 저는 가방 끈을 고쳐 잡고 회의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주머니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회의실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손수건을 쥔 손이 멈추더니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쪽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전현이야, 저 독한 년이 나한테 이 짓을 한 거라고. 아주머니들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가방에서 블루투스 스피커를 꺼내 긴 테이블 한가운데에 올려놓았습니다. 핸드폰과 스피커를 연결하고 볼륨을 끝까지 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뭐야, 그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핸드폰 화면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 스피커에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야, 민호야. 그 늙은이가 드디어 뻗었다며?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의실 안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의 귀에 또렷하게 박히는 소리였어요. 응. 식당 바닥에서 곤두박질 쳤대.
민호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꼴 좋다, 진짜. 이제 곧 병원비 대달라고 손 벌리겠네. 내가 처음부터 뭘 했어. 그 시장바닥 늙은이가 우리 민호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차라리 이참에 그 늙은이가 싹 꺼져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편하게 사는 거 아니야. 스피커에서 쏟아지는 목소리에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방금까지 시어머니 등을 쓸어주던 아주머니가 손을 멈추고 입을 떡 벌렸습니다. 다른 아주머니들도 하나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낯빛이 허옇게 변해갔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더니 두 손으로 테이블을 짚었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회의실 안에 숨소리만 돌았습니다. 저는 스피커 옆에 사진 한 장을 내려놓았습니다. 모텔에서 찍은 스티커 사진, 민호와 그 단골 아가씨가 뺨을 맞대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손가락으로 톡 밀어 상인회장님 앞으로 보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늘 며느리 삼고 싶다고 하시던 그 아가씨예요. 아들이랑 모텔까지 같이 다녔더라고요. 상인회장님이 사진을 집어들고 안경 너머로 들여다봤습니다. 회장님의 눈썹이 바짝 올라갔습니다. 옆에 앉은 아주머니가 사진을 빼앗듯 가져가 보더니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이게 그 아가씨 아니야? 맨날 식당에 와서 싹싹하게 인사하던. 사진이 아주머니들 사이로 돌았습니다. 한 명이 보고 옆으로 넘기고 또 한 명이 보고 옆으로 넘기고 돌아갈수록 아주머니들의 표정이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스피커를 밀쳐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다 지어낸 거라고. 하지만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고 눈동자는 사방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방을 움켜쥐고 회의실 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때 아까 시어머니 등을 쓸어주던 아주머니가 벌떡 일어서며 시어머니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디가? 박말자 씨, 지금 도망가는 거야? 뒤쪽에 앉아있던 아주머니 두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여기 앉아서 눈물까지 짜면서 우리를 바보로 만들었어? 쓰러진 사돈 어른한테 꺼져달라고 했다고?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입에 담아? 아주머니들의 고함이 사방에서 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두 팔로 머리를 감싸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무릎이 풀려 벽에 등을 기대더니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상인회장님이 테이블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박말자 씨, 지수 어머니가 시장에서 몇십 년을 반찬 팔며 살아온 사람이야.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그 어머니한테 반찬 안 사본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그 어머니가 쓰러졌는데 꺼져달라고? 내가 상인회장 하면서 이런 막된 소리는 처음 듣는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동정 어린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스피커를 가방에 집어넣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김아주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아주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지수야.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상인의 원래회가 끝난 그날 저녁, 일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아주머니 중 한 분이 동네 맘카페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민호가 써놓은 허위글 바로 아래에 녹음 내용과 불륜 사진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댓글창이 뒤집어졌습니다. 민호를 응원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더니 욕설과 비난이 민호와 시어머니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저 남편이 사기꾼이었네. 속을 뻔했다. 시어머니가 쓰러진 사돈한테
꺼지라고 했다고? 사람이야 그게. 며느리 돈으로 살면서 뒤에서 칼을 꽂았네. 소름 돋는다. 민호의 글은 신고가 빗발쳐 삭제됐지만 이미 화면을 캡처한 사람이 수십 명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어요. 시장 골목에서도 시어머니의 체면은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상인의 아주머니들은 시어머니가 지나가면 대놓고 수군거렸고 노인정에서는 아예 자리를 피했습니다. 엊그제까지 시어머니 편을 들며 저를 욕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저는 그 와중에도 제가 해야 할 일만 묵묵히 진행했습니다. 초급매로 내놓았던 아파트는 시세보다 5천만 원이나 싸다 보니 매수자가 줄을 섰고 일주일 만에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부동산 김 소장님이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지수 씨, 계약금 들어왔어. 잔금 날짜는 다음 달 15일이야. 그 전에 집 비워야 해.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바로 시어머니와 민호에게 두 번째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이 체결됐으니 잔금일 전까지 퇴거하라는 내용이었어요.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또 왔습니다. 지수야, 집까지 이러면 우리 엄마는 진짜 길바닥에 나앉아. 제발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하자. 저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대답할 생각이 없었어요. 잔금일이 다가올수록 민호와 시어머니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식당은 이미 폐업 처리가 되어 셔터를 올릴 수가 없었고 밀린 식자재 대금, 독촉의 납품업체들이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댔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이자가 석 달째 연체되면서 은행에서 남은 빚을 한꺼번에 갚으라는 통보까지 날아왔습니다. 잔금일 사흘 전 시어머니와 민호는 결국 아파트에서 짐을 쌌습니다. 김 소장님이 전화로 말해줬어요. 오늘 이삿짐 차가 와서 짐 빼갔어.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한참을 울다 갔다더라.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시원한 것도 아니었고 아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이 당연하게 일어난 것뿐이었어요. 집도 식당도 전부 제 명의였기 때문에 민호에게 돌아갈 재산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빚만 잔뜩 아는 채 쫓겨난 두 사람은 보증금 200만 원짜리 지하 단칸방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변두리 외곽 곰팡이가 벽을 타고 올라오는 반지하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빈털터리가 된 민호가 한 짓이 있었습니다. 불륜 상대였던 그 단골 아가씨를 찾아간 거예요. 돈도 없고 갈 데도 없으니 매달리려고 했겠죠. 시장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김 아주머니가 전해줬습니다. 지수야, 너 남편 그 아가씨한테 찾아갔다가 문전박대 당했대. 네. 그 아가씨가 현관에 소금을 뿌리면서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쫓아냈다더라. 식당 사장이니까 붙어 있었지. 알거지한테 누가 눈길을 줘. 저는 코끝으로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민호는 결국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현장을 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제 돈으로 사장 행세를 하며 양복배 입고 다니던 사람이 작업복에 안전모를 쓰고 벽돌을 나르는 신세가 된 거예요. 지하방에서 시어머니는 화병을 얻어 알아누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일당으로 겨우 밥을 사 먹는 민호에게 어미의 약값을 챙길 여유 같은 건 없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두 사람은 매일 으르렁거렸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민호에게 내가 바람을 피워서 이 꼴이 됐다고 악을 쓰고 민호는 시어머니에게 엄마가 지수한테 그런 소리를 해서 다 망했다고 되받아쳤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가슴이 찔리지 않았습니다. 제 엄마한테 꺼지라고 저주를 퍼붓던 사람들이니까요.
그 사이 저는 민호가 맘카페에 올렸던 허위 글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화면 캡처본과 원문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고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빚더미에 앉아있던 민호에게 벌금형이 떨어졌습니다. 벌금을 낼 돈조차 없는 민호는 법원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고 작은 오빠가 전해줬습니다. 이혼 재판도 마무리됐습니다. 불륜 증거가 명백했기에 재판은 길어지지 않았어요. 민호에게는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내려졌고 상간녀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물론 돈이 없는 민호에게서 당장 위자료를 받을 수는 없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나온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제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옥죄던 족쇄가 종이 한 장으로 풀렸습니다. 시댁에 쏟아부었던 재산은 한 푼도 빠짐없이 제 손에 돌아왔습니다. 아파트 매각 대금, 식당 정상금, 통장 잔액까지 전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으니 당연한 결과였어요. 법원을 나와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가로수 잎사귀 사이로 햇빛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제 얼굴 위로 따뜻한 빛이 얼룩졌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이틀 뒤 저는 아파트 매각 대금과 식당 정상금이 입금된 통장을 들고 병원 원무과로 내려갔습니다. 입원비랑 남은 치료비 전부 한꺼번에 정산하고 싶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화면을 보며 금액을 알려줬습니다. 저는 카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결제해 주세요. 결제 완료 알림이 뜨는 걸 확인하고 영수증을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엄마 병원비 때문에 가슴 한쪽에 돌덩이처럼 얹혀있던 무게가 스르르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병실에 올라가니 엄마가 침대 위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4월 햇살이 병실 유리를 통과해 엄마의 얼굴 위에 내려앉아 있었어요. 한 달 전 응급실에서 봤던 핏기 없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볼에 살이 오르고 눈에 힘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엄마가 고개를 돌리며 웃었습니다. 지수야, 오늘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 다음 주에 퇴원해도 된다고. 진짜? 엄마, 진짜야? 응. 걸어서 나가도 된다고 하시더라. 저는 엄마 옆에 앉아 엄마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지만 한 달 전처럼 차갑지 않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엄마, 병원비 아까 다 냈어. 치료비도 재활비도 전부. 엄마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전부?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해? 내 돈이야. 원래 다 내 명의였잖아. 집이랑 가게 정리하고 받은 돈이야. 엄마가 제 손을 꽉 쥐며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눈시울이 벌겋게 물들었어요. 지수야. 엄마, 울지 마. 이제 좋은 일만 남았어.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도 코끝이 찡했지만 웃어 보였습니다. 퇴원 날 저는 엄마의 팔을 부축하며 병원 로비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제 팔을 잡고 한 발 한 발 내딛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바깥에 따뜻한 공기가 확 밀려들었어요. 엄마, 천천히 걸어. 괜찮아. 다리에 힘이 있어. 엄마가 병원 현관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어요. 엄마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바깥 공기가 이렇게 좋았나?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향한 곳은 시장통 낡은 전셋집이 아니었습니다. 택시가 신도시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습니다. 엄마가 차 창문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두리번거렸습니다. 지수야, 여기가 어디야? 우리 집이야, 엄마. 엄마가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집이라니. 무슨 소리야?
내가 계약했어. 여기서 엄마랑 나랑 둘이 살 거야.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새 아파트 특유의 깨끗한 냄새가 났어요. 거실에 햇빛이 가득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현관에 서서 한참 동안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에 한 발을 내딛더니 바닥을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바닥이 따끈따끈하네. 응. 난방 틀어놨어. 엄마가 거실을 천천히 돌아보다가 베란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베란다 유리문을 열자 햇살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제가 미리 갖다 놓은 난초 화분 3개와 작은 꽃 화분들이 선반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엄마가 난초 잎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쓸었습니다. 지수야, 이거 내가 사놓은 거야? 엄마가 맨날 난초 가꾸고 싶다고 했잖아. 베란다 넓으니까 여기서 실컷 키워. 엄마가 난초 화분을 두 손으로 감싸 안더니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깨가 잔잔하게 떨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저는 엄마의 등 뒤로 다가가 두 팔로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울지 마. 진짜야. 이제 좋은 일만 남았다니까. 엄마가 제 팔을 토닥이며 코를 훌쩍거렸습니다. 우리 딸이 고생 많았다. 엄마 때문에. 엄마 때문이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그날 저녁 저는 퇴근길에 엄마가 좋아하는 사과랑 배를 한 봉지씩 사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주방에서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가 흘러나왔어요. 엄마가 앞치마를 두르고 냄비 뚜껑을 열다 말고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왔어? 손 씻고 와. 밥 다 됐다. 저는 과일 봉지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주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환기를 위해 열어둔 창문 틈으로 저녁 바람이 살랑살랑 들어왔고 엄마의 콧노래가 주방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거창한 반찬이 아니었지만 시어머니 눈치를 보지 않고 먹는 밥은 이렇게 맛있는 거였어요. 엄마, 찌개 진짜 맛있다. 많이 먹어. 더 끓여놨어.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엄마가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옛날 드라마 재방송에서 멈췄습니다. 시장 상인의 김아주머니에게서 가끔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야, 내 전 남편 요즘 전기세도 못 내서 촛불 켜고 산다더라. 시어머니는 누워서 끙끙 앓고 있고. 네, 아주머니.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아 있는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드라마를 보며 피식 웃고 있었어요. 저도 따라서 피식 웃었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 민호의 무능, 착한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제 등에 올라탄 시월드의 무게. 그 10년이 이 소파 위의 평온함과 바꿔치기 된 거예요. 주말이면 저는 엄마와 팔짱을 끼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엄마한테 고운 블라우스를 골라 입혀드리고 좋은 식당에 가서 갈비탕을 시켰습니다. 엄마가 갈비탕 국물을 한 숟갈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데서 밥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앞으로 매주 오자. 엄마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엄마가 눈을 찡긋하며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밤이 되면 제 방 이불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엄마랑 뭘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새 눈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잠이었어요. 새 아파트로 이사 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직장에서 팀장님이 저를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강지수 씨, 이번 하반기 인사에서 과장 승진 대상자로 올라갔어요. 정말이요? 그동안 고생 많았잖아. 실적도 좋고 근태도 빠지는 날이 없었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회의실을 나와 제자리에 앉았을 때 코끝이 찡했습니다. 10년 동안 시댁 뒷바라지에 치여서 회사 일은 늘 뒷전이었어요. 야근을 해야 할 때도 시어머니 저녁 차리러 뛰어가야 했고, 주말 출근이 잡혀도 민호 식당 일을 도우러 가야 했습니다. 승진은 늘 다른 동기들의 몫이었어요. 그 족쇄가 풀리고 나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그 평범한 일상이 저한테는 처음 누려보는 사치였어요. 승진 발표가 난 날 퇴근길에 꽃집에서 카네이션 한 다발을 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주방에서 김치찌개 끓이는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엄마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나왔습니다. 제 손에 들린 꽃다발을 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게 뭐야? 무슨 꽃이야? 엄마, 나 과장됐어. 엄마가 멈칫하더니 입을 벌렸습니다. 과장? 우리 지수가? 응. 오늘 발표 났어. 엄마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가가 금세 벌겋게 물들었어요. 세상에. 우리 지수가 과장이래. 엄마가 꽃다발을 받아들고 코를 파묻었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렸지만 울음소리 대신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울긴 왜 울어? 좋은 건데. 안 울어. 기뻐서 그래. 우리 딸이 드디어 빛을 보는구나. 저는 엄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웃었습니다. 엄마가 꽃다발을 거실 식탁 위에 올려놓더니 사방에서 들여다봤습니다. 이거 어디다 꽂지? 꽃병이 있었나? 베란다에 있는 큰 화병에 꽂아. 난초 옆에 놓으면 예쁘겠다. 엄마가 꽃다발을 안고 베란다로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시장통에서 새벽부터 반찬을 만들고 등이 휘도록 무거운 통을 나르던 엄마. 그 엄마가 햇살 가득한 베란다에서 꽃을 만지며 웃고 있었어요. 그 주말 저는 엄마를 조수석에 태우고 교회로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2달 전에 산 새 차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제 돈으로 제가 고른 차,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었습니다. 창문을 반쯤 내리자 봄바람이 차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도로 양쪽에 벚꽃이 터널처럼 이어져 있었어요. 엄마가 창밖을 내다보며 감탄했습니다. 아이고, 이쁘다. 꽃이 이렇게 많이 폈네. 엄마, 저기 카페 보여? 저기 들어가자. 교회의 조용한 카페 테라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엄마한테는 따뜻한 유자차를, 저는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엄마가 유자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잔을 내려놓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야. 응. 우리 딸 고생 많았다. 엄마의 목소리가 잔잔했습니다. 눈물 섞인 목소리가 아니라 편안하게 가라앉은 목소리였어요. 이제 진짜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 응? 엄마가 제 손등을 토닥토닥 두드렸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응, 엄마. 그러자.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쥐고 테라스 너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테이블 위에 한두 잎 떨어졌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엄마가 시트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았습니다. 코를 드르렁거리며 잠이 들었어요. 저는 엄마를 깨우지 않으려고 라디오 볼륨을 줄이고 천천히 운전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니 주말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출연자가 우스운 말을 하자 엄마가 배를 잡고 깔깔 웃었습니다. 아이고 배야, 저 사람 진짜 웃기다. 엄마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엄마의 환하게 웃는 얼굴을 옆에서 바라봤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이었지만
티 없이 맑은 웃음이었어요. 밤 10시 엄마가 먼저 제 방에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나 먼저 잘게. 너도 늦지 말고 자. 응, 엄마. 잘 자. 저는 거실 불을 끄고 제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시장통 새벽 혼자 반찬통을 나르던 엄마. 응급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달고 누워있던 엄마. 안방에서 낄낄대며 엄마를 조롱하던 그 목소리들. 핸드폰 꺼진 화면 위에 비치던 제 충혈된 눈. 전부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제 삶을 내어주지 않겠다고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엄마가 부엌에서 밥 짓는 소리가 들리겠죠. 그 소리를 들으며 이불 속에서 기지개를 펴는 아침이 저한테는 가장 빛나는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야기 잘 들으셨죠? 시청자 여러분의 댓글 항상 잘 읽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착한 며느리라는 이름 아래 모든 걸 바쳤던 강지수 씨. 친정엄마가 쓰러진 그 밤에야 비로소 알게 됐죠. 자기가 지켜온 가족이 사실은 자기를 갉아먹고 있었다는 걸요. 시어머니의 저주 같은 폭언, 남편의 뻔뻔한 배신. 보통 사람이라면 주저앉아 울었을 겁니다. 하지만 강지수 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 대신 녹음 버튼을 눌렀고 감정 대신 서류를 챙겼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한 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세상에 처음부터 독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만들어진 거죠. 10년을 퍼주고도 걸림돌 소리를 듣고 밤새 엄마 손을 잡고 울었는데 돌아온 건 저주와 배신이었으니까요. 독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강지수 씨가 보여준 건 폭수가 아니라 더 이상 밝혀주지 않겠다는 한 사람의 선언이었던 거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한쪽이 뜨거워진 분이 계실 거예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서 혼자 참고 계신 분이 있다면 참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가 어땠는지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